네, 자, 오늘 두 번째는 금리를 알면 경기 흐름이 보인다 편을 봤는데, 이 책의 가장 큰 맥락은 금리하고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왜 GDP가 나오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이제 그걸 보면은 큰 줄기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돈을 필요한 사람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대출하는 사람과 빌려준 사람들이 서로가 협의된 숫자 금액이 금리인데 그러면은 이 안에도 보면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크게 우리는 이제 내가 대출을 받고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하는 거에서만 금리를 보지만 이 큰 차원에서 보면은 나라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도 이거는 이제 사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상에 있는 건데 이 가상에 있는 것들을 나라에서도 사실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뭔가를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나라에서도 빚을 내요. 누구한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테. 한국은행한테 빚을 낼 때 그냥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 건 거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라고 치면 운영을 할 건데, 내가 운영하는데 이번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원금도 줘야 되고, 돈 나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담보로 해서 너한테 돈을 빌릴게. 이래서 그 채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죠. 그럼 이 채권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도 갖고 있으면 여기에다 이 채권도 누구한테는 또 팔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채권이 거래되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왔던 연금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연금에 이제 매년 얼마 연금을 내면은 그 연금을 가지고 이 보험사들도 국민연금이랑 똑같아요. 계속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옛날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 짜장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돈이라는 거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하는 것만큼도 올려야 되고 거기다가 수익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돈이라는 가치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건데 이걸 내가 몇 프로까지 이거는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이 지금 1,000원의 가치가 10년 뒤에는 800원 정도밖에 못 할 거라는 그럼 2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할 때 최소한 20% 이상이 되는 수익이 나는 상품에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5%, 10% 되게 짧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율은 이게 보통 우리는 뭐 몇 프로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저도 이제 할인율이 되게, 상식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파는 게 할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인이라는 개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사례가 되게 쉽게 나와 있어서 사례는 책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 근데 그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나 이런 데 단기로 하는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봤어도 10년 뒤에 내가 수익률 나는 10%만 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의 1,000원의 가치가 몇 프로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염두를 해두고 수익률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 우리가 지금 뭐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물가들은 얼마나 올랐고 돈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들이 보면 뒤에 이제 돈의 가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돈의 가치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도 통제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국부론 나오고, 갑자기 미국 대공황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 거는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경제책 보다 보면 모든 책에서 다 인용되는 거예요. 미국 대공황은.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지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때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 지원금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빌린 돈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돈이 쫙 풀렸어. 쫙 풀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돈들이 시중에 나와버린 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중에 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금리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그런 돈들을 그냥 무상으로 계속 지급을 해주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도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가 이제 계속 더 빨리 떨어지는 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물가 오르는 것보다 가치 계속 빨리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가 이제 급상승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우스 이게 예전에는 10,000원에 팔던 건데 이게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에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너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금리를 막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출했던 것들을 이제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걷어들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금리를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대출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제 빨리 갚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돈을 이제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쓸 돈이 없는 거죠. 대출금 다 갚고 쓸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게 되면 경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또 투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도 뉴스에서 보면은 처음에 뭐 그 뭐지 아파트 같은 거 대출 같은 거 그런 거 막 엄청 올렸다가 지금도 계속 또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까지는 이렇게 해줄게, 얼마까지 이렇게 해줄게. 너무 강도 높게 쪼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이제 뭐 파산한다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는 뭐 신용대출 얼마까지는 해줄게. 그 다음에 지금 또 담보대출도 어젠가 그저께가 또 이게 또 금리를 또 낮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하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돈의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앙은행에서 하는 역할이고, 근데 중앙은행도 어쨌든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동안에 사놨던 채권들 있죠.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그런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국가의 국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본인들도 이제 돈을 이제 이자를 받고 파는 거죠. 이제 너한테 내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금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국채 상품들을 팔아서 그 수익률로 다시 또 운영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 경제 성장률도 결국은 얼마나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보면은 빚이 없는 게 아니라 대출이 될 때 훨씬 더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는 빚이 없이 뭔가 내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라의 저도 이게 좀 처음에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재생산하고 뭔가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라는 건가요? 왜냐면은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없던 거에서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빚이라는 걸로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도 이제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나라의 부채도 많고 뭔가 이렇게 되게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나라에서는 뭐 도로도 만들고 건설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개념들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투자는 이제 건설대 투자를 하고, 그다음 설비에도 투자하고, 그럼 지금은 지식 생산에서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라에서는 또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돈을 또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데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냐?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소비를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에 가서 살려면 내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게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 안 되면은 마찬가지로 소비를 할 사람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소비할 사람도 없다라는 건 거예요. 왜냐면은 노령이 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소득이 없어지고 있는 돈을 아껴서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력 자체가 떨어지면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도 못 하겠죠. 생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빚을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이제 그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신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비 투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계속 이제 투자를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장년층이라도 뭐라도 시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에도 나라는 다 빚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걸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는 저금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금리라는 건 이제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는 거, 사람들이 거의 다 사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라에서 지금 제일 하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제일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올리는 건데 사실 출산율은 단순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지원금만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원금이 아니라 진짜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또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 없이 잘 사는 거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꽤 많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런 게 되게 좀 편안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 인력들이 더 많은 외국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우리가 핵심 우리가 기술이라고 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 지적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이제 사례들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일본 특히 고령층 이제 특히 초고령층이 지금 된 나라 중에도 하나고 고령화되면서 일본의 경기들이 얼마나 좀 둔화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 지금 30년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랑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인원의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제일 문제는 한번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끼고 그냥 내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패턴이 되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가 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도 과거에는 세계 뭐 1등, 2등 하는 회사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작게 이제 소량으로 하는 그 안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또 엔저 현상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금리 보험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여기에서의 이 장에서의 핵심은 대출의 주체는 누구냐? 국가다. 국가에서 낸 대출들로 모든 것들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를 조절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조절하는 이유는 이렇게 경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도 출산율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외 투자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라든지 그런 지금 제일 계속 뜨는 나라가 중국이랑 인도잖아요. 어쨌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자국 내에서만의 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워낙 세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와 금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